저는 올해 67살 정미란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도 조금 쑥스럽지만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화초를 돌보고 손님과 안부를 나누고 때로는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웃기도 하죠. 제게는 그게 가장 큰 평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한강우는 45살이고 며느리 오선영과 함께 삽니다. 한때는 제 곁에서 지냈지만 지금은 직장과 아이들 문제로 집을 나가 따로 살아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면 제 앞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서로에 대한 미움도 덜 생기고 보고 싶을 때 찾아와 반가운 법이죠. 제 일상은 늘 그렇듯 단조로웠습니다. 꽃시장에 들러 화분을 고르고 가게 문을 열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어울리는 꽃을 추천해 드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책을 읽거나 옛날 드라마를 챙겨보곤 했습니다. 하루가 평온하게 마무리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작은 이상한 사건이 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냈습니다. 저는 늦은 밤 설거지를 하고 창문 너머를 무심히 바라보다가 커튼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파트 2층이라 누가 쉽게 접근할 곳도 아닌데 누군가 창문 앞을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긴장한 마음에 착각을 한 걸까 싶어 애써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때 현관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 앞에 발자국 소리 같은 게 스쳤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가 차마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터폰 화면을 켜서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카메라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거기에는 흙이 묻은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종이봉투였는데 마치 누군가 급히 두고 간 듯 어수선하게 흙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걸 두고 간 걸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남편과 낯선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에는 종이에 적힌 글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숨길수록 무거워집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마치 심장을 누르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뭘 숨겼다는 걸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쪽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봉투 속 사진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협박하려는 걸까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봉투 생각이 났습니다. 숨길수록 무거워진다. 그 말이 자꾸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에게 웃으며 꽃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걸 제게 보낸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억지로라도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봉투가 제 마음에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과 쪽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다락방 깊숙이 밀어두었습니다.
애써 없는 일처럼 묻어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파고들었습니다. 숨길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는 문장이 저 자신에게 경고처럼 들렸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봉투가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장미를 다듬다가도 누군가 문 밖에서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꽃 향기에 묻혀 느낄 수 없었던 낯선 불안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 무렵 꽃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오래된 구김이 군데군데 보였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순간 봉투 속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미란 씨 맞으시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한경민이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남편 이름을 묻는 거죠? 남자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듯 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꽃집 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분의 과거를 알고 계신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라니. 저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두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명함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 보험조사원.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남편의 이름을 그리고 과거를 운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봉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후로도 꽃집 앞 골목에는 검은 차량이 자주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희미한 그림자만 보였지만 분명 누군가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CCTV를 확인한 순간 그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꽃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도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편치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나는 듯해 몇 번이나 돌아봤지만 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쉴 틈 없이 뛰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음을 달래고자 다락방 정리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저는 한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을 하나씩 열던 중 계약서라고 적힌 두툼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노란빛이 도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 적힌 글자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토지 담보 계약 한경민 박도연.
제 남편의 이름과 함께 며칠 전 꽃집에 찾아왔던 낯선 남자의 이름이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 이런 계약을 맺은 걸까요?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서류에는 땅과 재산 일부를 담보로 맡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업 지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줄만 알았던 남편이 왜 이런 위험한 계약을 맺은 걸까요? 그리고 그 상대가 하필 박도현이라니. 저는 종이를 꼭 쥔 채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과거가 지금 제 삶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 하면 목구멍이 막히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요즘 회사 문제로 힘들어 보였고 늘 피곤한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에도 며느리 오선영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을 처분하는 게 어떨까요? 꽃집까지 함께 정리하면 강우 씨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처분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강우 씨 사업도 어렵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자 집과 가게를 감당하는 건 힘들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발견한 계약서와 박도연의 등장이 겹쳐지며 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제 삶에 파고든 이 불길한 그림자들이 모두 남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봉투 속 사진이 떠올랐고 박도연이 남긴 명함이 불길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선영의 태도까지 겹쳐지니 제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는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꽃집 문을 닫으려던 순간 박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밀한 씨, 지난번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이라니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박도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남편 한경민 씨가 남긴 서류들 다락에서 발견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계약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죠. 그건 빚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빚이라고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경민 씨는 큰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로 잡힌 땅과 재산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그렇게 큰 빚을 남겼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은 더 끔찍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빚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경민 씨는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해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면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도대체 무슨 비밀이에요? 하지만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웃으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감춰진 비밀,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대화를 꺼냈습니다. 강우야,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어. 아마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락에서 발견한 계약서와 박도현의 말을 전하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복잡해서 차마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아버지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이렇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까지 알고 있었다니. 그때 며느리 오선영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과 꽃집까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 망설이면 모두 잃게 됩니다. 오선영의 말투는 다급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서 낯선 차가움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에 그녀도 얽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더 말이 없어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집과 가게 매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박도현이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정밀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춘 진실을 밝히려면 서류 외에도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남겨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끊고 제 눈을 깊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장롱, 책장, 다락까지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낡은 사진첩 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빽빽한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내가 지은 죄는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도현과 얽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사랑이나 추억이 아니라 위험과 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우리 집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의 과거가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저는 남편이 남긴 노트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면 이제라도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가족은 더 깊은 늪에 빠질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를 내려놓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구나.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안에 다 적혀 있다. 그리고 너희도 알았다는 걸 나는 눈치챘다. 아들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가 도연 씨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오선영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셔야겠네요. 어머니, 그 집과 꽃집을 정리하고 모든 걸 박도연 씨에게 넘기면 우리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다 정리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걸요. 더군다나 그녀는 이미 집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선영아, 내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자리는 없는 거니? 내 인생, 내 시댁의 터전을 그저 돈으로만 보느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 담긴 분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계약서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도연 씨와 관련된 진실도 곧 밝혀질 겁니다. 며칠 뒤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빚을 악용해 서류를 조작한 사람이 바로 며느리 오선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몰래 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무너진 얼굴로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영이의 말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지켜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제 책임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선영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고 그녀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회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박도연은 경찰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동업자였으나 배신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는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꽃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할 때면 제 마음은 예전보다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며 정밀한 씨 정말 큰일을 해내셨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사셔야 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이라는 껍데기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이익만 좇는 사람은 결국 가족의 이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숨길수록 무거워지는 건 진실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죠.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꽃을 가꾸며 정의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